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수도권을 덮쳤던 집중호우가 오늘은 남하해서 우리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비 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사장이나 비탈면, 옹벽, 축대의 붕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위험한 곳은 없는지 미리미리 잘 살펴야겠습니다. 침수 지역에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해야겠고요. 하수구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수된 지역으로는 절대 통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던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이 3년이나 늦춰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천군 의회 이동화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동 지역에 있는 미얀마 관심이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지난 7월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문경 상주가 지역구인 재선의 이미자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임미애 전 경북도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네. 여당과 제1야당의 경북도당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중앙정치와 소통하며 풀어가는 자리면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지역당 조직을 이끌고 선거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소식과 함께 두 위원장들의 협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이미자 위원장, 또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예, 두 위원장에 관한 소식 준비하셨네요. 공교롭게 성이 또 임씨로 갖고 여성, 또 여성이고, 예. 사실 이 도당 위원장이라는 게 양당의 위원장이 어쩌면 좀 많이 좀 대립하는 그런 자리인데 협치 가능성을 말한다. 오늘 어떤 얘기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금요일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미자 국회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미자 국회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북도당의 선봉장으로서 도민과 당원들이 함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취임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 당시 뭐 선거한 건 아니었죠? 네, 합의 추대했습니다. 합의 추대 방식. 그래서
이때 뭐 만장일치로 이렇게 위원장 추대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네. 그 한국의 정당을 이끄는 주요 리더십은 국회 중심, 즉 여의도 정치가 기존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자연스럽게 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맡습니다. 네. 보통 국회 의석이 있는 원내 정당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군구 지역위원장을 합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니까 지역위원장인 곧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도당위원장 후보군들인데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재선급에서 하거든요. 아, 도당위원장 네. 재선급에서 하는군요. 근데 13명 중에 예. 무려 초선이 7명이에요. 7명 빼고 예. 위원장 했던 분들 한 3분 정도 빼니까 예. 이제 남은 후보군이 3명 정도 됐는데 예. 이분들 가운데 이제 경북 국회의원들끼리 조율해가지고 합의 추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13명 중에 1명 뽑는 건데 초선 7명 제외하고 또 이미 도당위원장 했던 분 제외하고 이제 3명 중에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선출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합의 추대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출됐고 반면에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당원과 대의원 직선 투표로 선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0명인 험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힘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서로 다른 정치적 비전을 지닌 복수의 후보가 출마했고 또 후보들 간에 대선 후보 지지했던 계파들도 다른 상황에서 뭐 당원 및 대의원 직선 투표 선출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 현직 경북도당 위원장인 장세호 전 칠곡 군수와 임미애 전 경북도의원의 양자구도 대결이었는데요. 네.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50%, 또 권리당원 온라인 ARS 50% 반영 비율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네. 기호 1번 장세호 후보는 합계 32%를 얻었고요. 기호 3번 임미애 후보는 합계 67.45%를 얻어서 여유롭게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당선 소식만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장세호 후보 32%, 임미애 후보 67%. 생각보다는 압도적으로 임미애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군요. 자, 임미애 위원장은 이제 정견 발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습니다. 어떤 비전과 포부를 밝혔습니까? 임미애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중심에 경북민주당을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며 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경북민주당의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험지 배려라는 명목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자리 정도를 중앙당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지율을 제도로서 보장받는 선거제도 개혁, 뭐 이를테면 뭐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네. 나중에 또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예. 이처럼 국민들의 정치 의사가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배려 차원의 이제 비례대표 1명 정도 배출이 됐었는데 경북에서 이제는 뭐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배 비례대표제 등등을 이제 도입해서 2명, 3명, 4명까지도 배출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의 지지율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임 의원은 전당대회 시기만 되면 이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경북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네. 임미애 후보는 기득권 정치인들, 뭐 중앙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탓하기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의 문제이며 배려를 기다릴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싸워야 되고 본인이 그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북민주당 스스로 좀 싸워서 쟁취해야 되지 이렇게 배려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이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개혁 해야 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뭐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 말만 하는데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이 거대 정당, 거대 양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꼭 국민의힘만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럼요. 임미애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다양성 구조의 필요성을 말해왔습니다. 그저 국민의힘 탓만 하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묵인해온 그런 모습과 달랐는데요. 네. 특히 임미애 위원장의 정치 비전은 이게 경북 민주당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이쪽 아니면 저쪽을 강요하는 양극화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고요.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여당을 보면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이제 대선에 승리했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지도체제 혼란상을 겪고 있고 예. 또 친문, 친명, 비명 등의 이념과 원칙이 불분명한 개파 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180석의 제1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대 양당 모두 서로를 공격하고 내부의 개파끼리는 열심히 싸우는데 정작 양당 정치 구도 자체를 깨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세 가지입니다. 침묵, 반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침묵, 반대, 무관심. 전임 대통령, 현임 대통령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몇몇 민주당 소신파 정치인들과 소수정당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미애 신임위원장은 민주당 내의 여의도 정치 기득권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당내외 다양한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변방인 경북에서 열어가는 리더십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과도 싸워야 되고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과도 싸워야 하는 임미애 위원장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은요 지금까지는 뭐 관례적으로 합의 처리를 중시해 왔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만 해서는 어렵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될 텐데 민주당 내 기득권과도 싸워야겠지만 국민의힘 안에도 왜 합리적인 보수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과도 좀 연대를 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이는 여론을 좀 형성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미자 국민의힘 위원장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장 혼자서는 안 되고요. 예.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협치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이미자 의원의 정치 이력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한국 노총 출신으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예. 이 거슬러 올라가면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2004년에 네. 녹색사회민주당이라는 소수정당 후보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녹색당인데요. 이게 다른 정당이긴 한데 예. 어쨌든 녹색사회민주당이라는 소수정당 조금은 더 진보적인 성격의 정당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정당 내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자 의원은 정치 이력상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미자 국회의원은 정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비례대표로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공천받으면 당선되기 쉬운 경북에서 공천받아서 재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2의 이미자, 제3의 이미자를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미자 의원 하면 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2004년에 녹색사회민주당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적이 있다. 이 녹색사회민주당이라는 게 진보정당입니까? 뭐 진보로도 볼 수 있고 보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기성정치와 다른 다양한 가치를 소수정당. 주장했던 어떤 그렇죠. 소수정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자, 이미자 의원의 글쎄요 흑역사라고나 할까요? 2019년 당시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해서 여야 4당의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뭐 상당히 격렬히 몸싸움을 했던 국민의힘과 이렇게 몸싸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여기서 좀 이미자 의원님을 위해 변명을 좀 하자면 예. 그 2019년 당시 이미자 국회의원은 초선 비례대표였고 예. 2020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재의 문경 상주 지역구 공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당대표는 강경파인 황교안 대표 체제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예. 그때는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하는 초선 비례대표로서 좀 과하게 과잉 충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아마 몸싸움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속내는 달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물어보신 건 아니죠? 저는 이미자 의원의 진심을 믿습니다. 허 대표가 보시기에는. 네, 그래서 과거의 흑역사가 있으니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때는 민주당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뭐 정의당 탓해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2022년 지금 국민의힘과 정치인 이미자의 정치개혁 대안은 무엇인지 이제는 도민들 앞에 좀 입장도 밝혀주시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따끔한 한마디가 되겠네요. 제가 이미자 의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애정 어린 말씀 예.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데뷔한 이미자 위원장처럼 자, 이제 임미애 위원장도 선거제도의 수혜를 얻어서 정치에 입문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의성 군의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은 다르지만 뭐 두 위원장이 닮은 점이 있네요. 임미애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6년 새롭게 도입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수혜자입니다. 당시에 경북 의성군의회 3인 선거구가 도입됐는데 임미애 의원이 3등 13.9%로 당선이 돼요. 그래요. 13%로는 1인 선거구에서는 절대 당선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고 노회찬 국회의원도 2004년 새롭게 도입된 1인 2표제 일명 정당 투표제의 수혜자입니다. 이때 처음 도입됐죠? 정당 투표제가. 예. 정당 투표가 도입되니까 민주노동당이 13% 얻어서 8번 타자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당선되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이처럼 선거제도가 바뀌면 기득권 정치의 균열이 생깁니다. 더 많은 임미애, 더 많은 노회찬, 더 많은 이미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이미자 성씨도 같고 또 두 분 다 여성 정치인이신데요. 정당을 초월하여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두 정치인이 협치를 통해 우리 지역 정치도 바꾸고 나아가 좀 한국 정치도 좀 바꾸는 일을 잘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예,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허승규 대표가 옳은 말씀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아주 공감을 하고요. 이미자 의원에게 특히나 아주 상당히 기대 섞인 그런 바람을 얘기하셨는데 임 의원이 꼭 좀 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허승규의 청년 생각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6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올해 2월 마무리될 예정이던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이 3년이나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 때문이라는데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천군 의회 이동화 의원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동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예천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서 최다 득표로 이렇게 당선돼서 큰 화제가 됐고, 당선 직후 저희가 또 인터뷰도 하셨는데, 자, 이제 당선된 지 2달, 또 임기 시작된 지 1달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요. 군의원으로서 그간의 활동 소감 어떠신지, 또 뭐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주당 색깔로 첫 번째 당선되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달 정도 활동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 속에서도 서로 군정을 앞에 두고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걸 청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의, 군 기초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입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직전 임기 때 그 예천군 의회가 하도 시끌시끌해서요. 뭐 이동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천군 의원님들 모두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모두가 사실 그런 것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우리 군 의회의 문화조차도 좀 바꿔가자. 네. 관례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군의 기초의원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과 관계없이 노력해가자. 이렇게 저들 의견을 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 소속되셨어요? 예천군 의회는 상임위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모든 걸 다 이제 전 의원들이 같이.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무소속 의원 지금 한 분을 빼면 9명 의원 중에 7명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에 이제 이동화 의원이 있는 거고 무소속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점 때문에 좀 어렵진 않습니까? 의정 활동하시는데 혼자다 보니까 민주당. 이제 1달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해주시는데 현재로서는 뭐 의장님들하고 그 같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아이디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서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일슈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사실 국회의원과는 좀 다르게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군민만 보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소속 정당보다는. 예, 그렇죠.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그렇습니다. 전달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질이니까요. 예. 그게 충실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 들어가 보죠.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원래는 올해 2월인가요? 제 기억으로. 예. 원래는 네. 계획이었는데 3년 넘게 늦춰지게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겁니까? 그간에 1차부터 11차 내용 변경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1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2단계에는 그걸 반영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천군에서도의 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차까지 변경 과정에서 늦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들이죠. 그 1단계 사업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3년이 늦춰지게 됐다는 게 이제 경북개발공사의 이제 입장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늦춰진 게. 방문을 해봐서 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인데요. 지금 벌써 5년이 흐르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의 주요 그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선도 공동주택 지역이 한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지역, 그다음에 문화공원시설, 종합의료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4,000세대 정도 공동주택 있고 뭐 공공의료시설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늦춰지는 건데 2단계 사업은 4만 5천여 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과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춰지게 되면은 이런 정주 여건도 같이 뭐 미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발생할 수 있겠고 인구 증가도 좀 더 늦춰지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도 중학교 조기 신설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 여건, 그다음에 의료 여건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인구가 예정대로 늘지 않는다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주변의 그 정주 여건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동 미뤄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예. 중학교 신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나저나 좀 뭐 지금 진행된 얘기가 없나 모르겠네요. 지금 도청 신도시에 중학교 학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까?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한시가 좀 급한 문제 아닌가요? 하루가 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한 학년에 12학급이고요. 내년에 신입생들은 14학급 정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아직 그 진전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늦어지게 된 거죠. 작년 11월 28일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갔던 내용들도 반려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지의 세대수 부족이라는 이유죠. 그래서 2단계에서 지금 빨리 이 선도 공동주택인 4,000세대 규모가 분양 공고를 빨리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안에 12월까지 그런 분양 공고를 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가서 내년에 전반기에 그럼 2월 정도에 처음으로 중투심사가 올라가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죠. 현재 거기 풍천중학교인가요?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현재 이제 한 학년이 12학급인데 내년에 14학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시설도 뭐 교실도 좀 늘려야 되고 각종 시설도 더 늘려야 될 텐데 글쎄요. 뭐 지금 뭐 이런저런 단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신설 중학교가 가장 빨리 들어온다면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경북개발공사도 가보고 관계 기관들을 안에서도 확인도 해본 결과 지금까지도 계획은 있었으나
계속 미뤄져 온 상태죠. 예.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본다 하면 12월까지 공동주택 쪽에 인가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예. 내년 초에 내년에 2월이죠. 예. 내년 2월 정도에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7월 정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연기되어 왔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 보면 이것조차도 만약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미뤄진다면 이렇게 되면 2027년 물리적으로는 2027년 예. 학교 공사급이라는 개교가 되는 걸 목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또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면 또 연기가 된다 하면 그 시간보다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빨라야 2027년이군요. 최대한 빨라야. 지금 시점에서 지금 봐서는. 빨라야 2027년 개교가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뭐 당장 그 풍천중학교가 내년에 14학급으로 늘린다는데 이거 점점 뭐 15, 16학급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학생 수를 보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학생 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걸 예상하고 신도시에 좀 일찍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한 그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도 이제 2단계 사업 늦춰지면서 굉장히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이거는 꼭 개발공사 그 조성 문제만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 전체가 인구 유입 요인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인구 유입 요인들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공간들은 결국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지들인데 이 여건들이 빨리 조성됨으로 해가지고 계획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만 인구 유입 요건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공동의 책임적인 부분이 있죠. 예. 자, 그리고 2단계 사업을 보면은 유치원 5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시설도 자연적으로 이제 점점 늦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참 이것도 참 큰 문제네요. 예, 아주 큰 문제. 현재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현재 1단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교육 여건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네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도 사실 그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있으면서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도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교실을 막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저도 뭐 얼핏 그런 말씀하시죠. 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호명초등학교인가요? 그쪽에 굉장히 학생이 많다면서요. 예, 호명초등학교입니다. 지금 2개 학급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가 조금이라도 좀 딜레이 된다 하면 교실이 없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컨테이너 교실에도 아이들을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경상북도하고 경북교육청이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신도시 조성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2단계가 빨리 좀 지성이 되고 2단계에 필요한 관련 기후관기관도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나 모두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의료시설도 뭐 경북대학교 외래 분원을 유치한다 하는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그 인구 10만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했고 경북도청 신도시의 행정중심 복합
자족도시인데 이 자족도시가 되려면 역시 2단계 조성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합치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천군 의회의 유일한 민주당 이동화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잘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번에 내렸는데 네. 지금 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충청권 내려왔고 우리 경북 북부 쪽에도 이제 아마 모레쯤 이렇게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우리 배종찬 소장은 워낙 또 방송국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어제 그제 좀 다니시는데 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어요? 교통은? 그럼요. 이게 서울 전체가 거의 교통 마비 상태가 돼가지고 특히 저지대인 강남역 주변에서의 교통 통제가 서울하면 이제 올림픽대로거든요. 올림픽대로가 양방향 오늘까지도 교통 통제가 되면서 오늘도 정말 거의 물난리도 겪었지만 교통 난리까지 발생할 정도의 115년 또는 8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린 서울 현장의 상태되는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기상 관측 이래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린 게. 그러니까 서울의 올림픽대로 또 저쪽 강변북로 통제하면은 이게 다른 도로로 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마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심지어는 어제 비가 한참 많이 올 때는 강북에서 강남 좀 깊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의 2시간씩까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질 정도로 교통 마비 상태가 발생할 정도인데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요. 정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통제 같은 것도 좀 문자를 보내주고 했더라면 미리 진입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텐데 좀 이번 재난 대응 관련해서 좀 어수룩하다, 허투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우에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아크로비스타에 대통령 고립된 거 아니냐 등등. 집무실로 바로 퇴근길에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상 상황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국가 재난 사태거든요. 이럴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대응할 장소, 또 대응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난 복구 이런 차원까지인데 다른데 첫 번째 이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도 침수가 됐다는 얘기가 거기도 침수됐죠. 만약 이제 청와대가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다면 굳이 퇴근 없이 바로 긴급 대응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또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강승규 수석인가요? 시민사회 수석. 대통령이 있는 곳이 비상 상황실이다. 글쎄 좀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더 깎아내릴 수 있는 발언들은 대통령실에서 제발 좀 자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제대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좀 정해져서 답변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해명이 좀 너무 군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이것만 먼저 좀 간단히 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7.5%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건 부정평가입니다. 10명 중 7명을 넘는 70.1%가 부정평가를 내렸고요. 이거 처음이죠. 부정평가 70% 넘은 거. 그렇습니다. 70% 선을 넘었고요. 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어퍼컷 타격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6.8%, 국민의힘
3%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고요. 우리 또 안동 애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아니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못해.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당 내분 혼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정이 70%를 넘어섰는데 이것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예. 대체로 못한다보다는 아주 못한다가 월등히 높잖아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주목할 대목이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이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 지지층들은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가정주부층까지 만 5세 취향 연령 이 논란으로 지지층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부정평가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뭐 인사 문제, 경제, 김건희 여사, 뭐 낸시 펠로시, 이준석 대표 같은 다 원인이 됐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 위기 국면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시선이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예. 자, 우리 국민의힘 당내 상황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대위를 이제 출범시켰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비대위 출범 그 과정, 그 절차상 뭐 하자가 많다. 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뭐 당헌까지 손보면서 이게 너무 억지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하면서도 대통령과 받은 문자 파동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모든 사안의 또 화근이 시작이 된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파장이 수습도 안 되면서 누군가 이건 뭐 대체적으로 이제 윤핵 간의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기를 했을까? 그럼 밀어낸 다음에 수습할 수순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반격카드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절차적으로나 또 비상 국면으로 인식한 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 것이 심대하게 현재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권리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했죠. 오늘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법적인 대응이 이제 첫 번째 반격카드인데 13일 이제 기자의 회견을 예고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비대위 잘못됐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이러면 이것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나 다름없는데 당대표가 2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수습이 됩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론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일대로 꼬이고 지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고 박민영 청년 토론 배틀에서 우승을 했던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게 됐던 박민영 전 대변인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박민영 대변인이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갔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 두 번째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예고하고 있는 것은 13일 기자회견입니다. 13일 왜 13일일까 궁금들 하실 거예요. 그때가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토요일인데. 다른 뉴스가 없을 때 이준석 대표가 여론의 관심을 모아보겠다는 보관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일은 주중으로서 바쁠 테고 15일은 일요일 날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바로 월요일인 15일은 공휴일인데 이날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도 있고 아니다. 이때는 다른 뉴스가 많다. 오롯이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시선이 모아지면 13일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이른바 여론인데 그럼 여론전을 예고했다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동정, 연민 여론이 사라지겠느냐는 거죠. 법적인 대응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비대위 출범과 상관없이 또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갈등의 파장의 앙금은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오늘 전자로 했는데 원래 이 가처분 이 결정은 상당히 빨리 내려진다면서요? 뭐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다음 주 안으로 내려졌고 왜냐하면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떤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한 그것이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빨리 결정을 안 내려주면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먼저 빨리 결과부터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는 밟아 나간다는 거죠. 뭐 본안 소송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나가고. 결과가 나오는데 원래 이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이거 법원에서도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다. 정당 내부에서 그래도 최고위원 의결과 비대위 또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 절차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준석 대표와 관련 그럼 인용이 됐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비대위는 잘못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장 다시 당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니까. 이게 그럼 6개월 정지다 하면은 순순히 돌아올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복잡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에서 선을 그어버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일각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아니 지금 당대표인데 차기 당대표의 전당대회로 다시 출마한다는 것도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무런 방법 없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이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그러니까 대선 때의 해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대선 때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갈등과 파장과 꼬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사과하는 게 보기가 순리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 뒤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평가했다는 게 도의적으로 상당히 좀 미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 임기 3개월 정도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것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도 수차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승민 의원을 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물론 더불어민주당 중도층에서도 이준석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에서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높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처분 오늘 냈으니까 뭐 한 일주일 내 길어도 한 2주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 가처분이 기각이 나와야 그나마 좀 수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또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점입 가경, 첩첩 산중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지난 주말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확대명에 좀 굳어지는 거의 4분의 3을 득표를 했네요. 이재명 의원이. 그러니까요. 75% 내외라는 것은 압도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 확실한 표현은 이전에 YS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많이 쓰던 표현이 이제 확실히 그런 상황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을 본다면은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앞지를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경찰 검찰에서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의혹 관련 사항으로 소환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재명 의원은 얼마든지 해라. 난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중도층이나 외연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외에 또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라도 지지율에 또 개인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정작 수사가 진행되고 발표되고 집중적으로 추가 수사가 전개된다면 이재명 의원 또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도 네.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